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리얼티 인컴. 티커 심볼 O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5.4%, 이 정도 되는데 이게 S&P 500 평균이 한 1.2% 정도고 다른 리츠 평균도 한 3.8% 되니까 와, 이거 상당히 높아 보여서 매력적이잖아요. 월 배당 회사라는 별명도 딱 붙어 있고요. 근데 말이죠. 단순히 이 높은 배당률만 보고 앞으로도 계속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특히 회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5년 뒤의 리얼티 인컴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의 그 매력적인 배당, 이걸 잘 지켜나가면서 성장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성장 전략이랑 미래 가능성을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리얼티 인컴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회사는 그 넷리스 리츠라고 불리는 분야의 뭐랄까 대표 주자입니다.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것도 단일 세입자가 쓰는 부동산을 사들여서 장기로 임대를 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재산세나 보험료, 또 유지보수비 같은 부동산 운용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 같은 거 신경 덜 쓰고 현금 흐름 예측하기도 좀 쉽겠네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 쓰던 부동산을 리얼티 인컴에 팔아서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건물을 계속 빌려서 쓸 수 있으니까 자금 확보에 좋고요. 이게 그 유명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군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보통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길게 맺고요. 계약서에 보면 매년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조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론적으로만 보면 건물 하나, 세입자 하나에 의존하니까 그 세입자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죠. 임대료가 끊기면요. 위험할 수 있는데 네, 리얼티 인컴은 이런 부동산을 무려 15,600개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만 해도 540억 달러. 이 넬리스 분야에서는 정말 공룡 같은 존재죠. 워낙 포트폴리오가 방대하고 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쫙 퍼져 있어서요. 특정 세입자나 특정 지역 문제 때문에 회사가 크게 흔들릴 위험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15,600개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근데 바로 그 점,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게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모의 저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크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너무 커지면 성장률 자체를 높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리얼티 인컴이 연간 순이익이나 FFO라고 리츠 업계에서 쓰는 현금 흐름 지표가 있는데 이걸 한 5% 성장시키려면요. 그 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성공시켜야 그래야 겨우 몇 퍼센트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작은 위치들이 부동산 몇 개만 사도 막 두 자릿수 성장하고 그러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게임인 거죠. 이게 리얼티 인컴이 꾸준히 성장해 오긴 했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고요.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큰 숙제일 겁니다. 그렇군요. 약간 뭐랄까 몸집이 너무 커서 움직임이 둔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규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리얼티 인컴 경영진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경영진도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냥 기존 사업 모델만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각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각화라.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첫 번째로 딱 보이는 건 해외, 특히 유럽 시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꽤 전부터 해온 거죠? 맞습니다. 유럽 진출이 아주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넷 리스 시장이 꽤 성숙해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직 이게 미국만큼 일반적이진 않아서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유럽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면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었고요. 최근에 금리 환경이 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은 미국 빼고는 가장 큰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유럽에서 얼마나 더 자리를 잡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 미국보다 덜 개발된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거군요. 근데 또 모르는 시장이니까 운영 위험이나 뭐 경쟁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다각화 전략은 뭔가요? 들어보니까 기존에 주로 하던 소매점 건물 같은 거 말고 카지노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는 요새 AI 때문에 난리인데 이건 진짜 시기적으로 딱 맞는 움직임 같은데요. 네, 부동산 유형 자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핵심 전략입니다. 카지노도 그 예시 중 하나고요.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움직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공간, 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 핵심 인프라니까 성장성이 아주 높게 평가받는 분야죠. 물론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운영하려면 전문성도 엄청 필요하고 초기 투자 비용도 크고 경쟁도 치열해요. 쉬운 시장은 아니죠. 리얼티 인컴도 그걸 아니까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디지털 리얼티 같은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 있잖아요. 이런 곳이랑 합작 투자를 하거나 뭐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는 좀 줄이면서 시장에 빨리 안착하려는 꽤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도 앞으로 5년간 리얼티 인컴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 전문가랑 손을 잡는다. 확실히 위험 부담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고요? 부동산을 직접 사서 임대하는 거. 그러니까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거나 아예 다른 기관 투자자들 자산을 대신 굴려주는 자산 관리 사업까지 시작했다고요? 이건 좀 기존 리얼티 인컴 사업 모델이랑은 결이 꽤 다른 시도 같은데요. 이게 정말 잘 될까요? 네, 그 방향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데 투자하는 부채 투자도 하나의 축이고요. 특히 그 자산관리 에셋 매니지먼트 사업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새로운 시도예요. 이게 뭐냐면 리얼티 인컴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동산 투자랑 관리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뭐 자본 규모가 안 맞거나 아니면 위험이나 수익률 기준이 좀 다른 기관 투자자들, 예를 들어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곳들요.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대신 짜주고 운용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마 리얼티 인컴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하는 부동산보다는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안정성이 아주 높은 그런 자산들을 주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델은 이미 그 프롤로지스라고 다른 큰 산업용 리츠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리얼티 인컴의 명성이나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와, 진짜 여러 방향으로 길을 찾고 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기존의 그 미국 중심 넬리스 사업은 탄탄하게 지키면서 첫째, 유럽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둘째, 데이터 센터나 카지노 같은 새로운 종류의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셋째, 심지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걸 넘어서 대출 투자나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한다. 이야, 이건 그냥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좀 진화시키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몸집이 너무 커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많은 성장 옵션을 확보하겠다. 이거죠. 유럽, 데이터 센터, 자산 관리 이 새로운 시도들이 전부 다 뭐 기대만큼 대박을 터뜨리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깔아놓음으로써 그중에 몇 개라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전체적인 성장세를 주지하거나 어쩌면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이건 뭐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필수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전략들, 그러니까 유럽 확장, 새로운 부동산 타입 진출, 자산 관리 사업까지 이게 다 계획대로 잘 굴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5년 뒤의 리얼티 인컴은 지금이랑 어떻게 좀 달라져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던 그 월배당 회사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정체성까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핵심은 그 수많은 넷리스 부동산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일 거고요.
월 배당 지급이라는 그 회사의 상징적인 특징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각화된 리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경영진은 어디에 자본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걸 계속 저울질하겠죠. 아마도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 자산 비중, 그리고 그 자산 관리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수료 수입 비중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눈에 띄게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주 튼튼한 본업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의미 있는 규모로 이렇게 더해져서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보다 더 균형이 잡히고 또 외부 충격에도 더 강한 그런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리얼티 인컴 하면 역시 안정적인 월배당 이걸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런 다각화 노력이 배당의 안정성이나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느라 배당 줄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닐지, 아니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핵심은 신뢰성 강화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이미 수십 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심지어 늘려온 소위 배당 귀족주잖아요. 투자자들한테 높은 신뢰를 이미 쌓아놨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익원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건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미국이나 특정 자산 유형, 주로 소매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의 경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키우려는 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유럽 시장, 데이터 센터, 자산 관리 수수료 이렇게 여러 개의 엔진을 갖추게 되면 설령 어느 한쪽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받쳐둘 수 있겠죠. 그쵸? 이건 이미 높은 수준인 그 배당의 안정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물론 회사 규모 때문에 배당 성장률 자체가 갑자기 막 두 자릿수가 되고 그러긴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은 훨씬 더 단단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초 체력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얼티 인컴이 그냥 현재 높은 배당률이나 안정적인 명성,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규모의 저주라는 그 현실적인 도전을 넘어서 미래에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 또 AI 트렌드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자산 관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리얼티 인컴이 어떻게 더 다각화되고 그 결과로 얼마나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진화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우량 기업이라도 영원한 건 없죠. 계속 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걸 리얼티 인컴의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나 경기 변동 같은 이런 거시경제 환경에 민감한 리츠 산업에서는 이런 유연성이나 선제적인 대응 능력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더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리얼티 인컴이 그 자산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랑은 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훨씬 낮은 위험에 낮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경험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넘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요.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 자체의 투자 철학이나 내부 문화, 혹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결정 방식에 혹시 좀 미묘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과연 자기들의 핵심 투자 전략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칠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 부분은 앞으로 리얼티 인컴의 장기적인 진화를 지켜볼 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